안녕하십니까. 저는 불교 문화재를 전공한 강소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제1강의 제목은 고려불화 세계적 명성의 비밀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고려불화 그 진면목은 무엇인가? 해외에 현존 작품이 약 98% 소장되어 있어가지고요.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르는 고려불화의 비밀. 그 비밀은 기상천외한 세부 묘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 다 유출되어 있으니까요. 해외에 나가서 한 10년 정도 발품을 팔아가지고 현지에서 촬영한 생생한 세부 사진을 오늘 이 강좌에서 공개를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고려불화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려불화는 경이로운 섬세함과 청정한 아름다움으로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그 세밀한 필체는요, 너무나도 정밀해가지고 신묘의 경지라고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신의 경지다. 이렇게 이제 해외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째서 고려불화가 해외에서 이렇게 유명한지, 유명세를 타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현존하는 고려불화의 대부분이 해외에 다 유출되어 있습니다. 도난당하고 또 전쟁으로 또 유출되고 해가지고요. 국내에서는 일단은 보래야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존하는 약 한 170여 점의 고려불화 중에 약 98%가 어마어마한 퍼센테이지죠. 일본을 위시해서 미국이랑 유럽에 흩어져 있고요. 국내에는 한두 건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제1 고려불화 그 이유는 일본 학계에 이제 불화 연구로 유명하신 원로 학자님들, 기쿠타케 주니치 선생님이라던가 이데 세노스케 선생님 등등 일본의 이런 원로 학자님들은 고려불화를 아시아에서 최고라고 언급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세계 제1이라고 이제 어느 다큐멘터리, 고려불화 다큐멘터리에서 서슴없이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평생 불화를 연구하신 일본의 권위 학자님들이 입을 모아서, 원로 학자님들이 입을 모아서 아니 본인들 일본 자기네 나라 불화도 아니고요, 중국 것도 아니고 고려 불화를 세계 제1로 꼽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초정밀 마이크로 세계. 고려 불화는요, 멀리서 보면 그 진가를 알지 못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 세부 표현을 보았을 때 비로소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그 경이로움이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고려불화 약 80% 이상 소장하고 있지요. 그래서 일본에서 30년에 한 번꼴로 고려불화 전시회를 할 때는 아무튼 전시장이 미어 터지죠. 근데 이제 그 전시장 입구에서, 고려불화 전시회 전시장 입구에서 관람자들에게 돋보기를 나눠줍니다. 작품 관람용 현미경이 따로 있거든요. 그 돋보기를 나눠줍니다. 고려불화의 진면목이 그 디테일에 있다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일본인 학예사의 친절한 배려이지요. 즉, 디테일을 보아야 고려불화를 제대로 보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람하는 관람자들은 전시장 유리창에 현미경을 대고 작품 세부를 이렇게 쭉 당겨서 확대하는 순간 모든 발걸음은 그냥 멈춰 버립니다.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렇죠? 전시를 보러 온 사람들의 줄이 도무지 줄지 않고 완전히 이제 스톱 상태, 요지부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름다움에 빨려 들어가지고요, 움직일 줄을 모릅니다. 고려불화의 세부 묘사를 확대경으로 당겨보는 순간 동공이 확 확장되어 버립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마이크로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관람자이건 간에 국적을 불문하고 넉넉해 만들어 가지고요. 마냥 그 앞에서 발걸음을 붙들어 두는 명작이 바로 이제 고려불화고요. 이런 힘을 가진 명작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하지만 그런 명작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의 고려불화가 되겠습니다. 고려불화의 핵심, 청정. 자, 그러면 실제 작품의 디테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현미경을 통해 본 그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다 디테일을 찍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주 확실하게 그 디테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불화 중 가장 유명한 이제 수월관음도 한 점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수월관음도는 일본 신사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일본 가가미 진자 경신사라는 일본 신사에 소장되어 있는 수월관음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높이가 무려 6m에 달하는, 여기 이제 화면 보시면은 실제 크기와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연불 올리는 사람과 예불 올리는 보살님들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크기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높이가 무려 한 6m에 육박하는 초대형 작품입니다. 그 압도하는 그 크기도 대단하지만은 그 디테일을 들여다 보면은 그 정교하기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가미 진자 소장,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수월관음도는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아주 화제작으로 유명합니다. 고려 수월관음의 상단신을 이제 보시면요. 먼저 둥글고 풍만한 얼굴과 몸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음보살 또는 관세음보살 같은 말입니다. 수월관음, 관음보살. 관음보살의 육신은 온통 금빛입니다. 보시다시피요. 고려불화는 부처나 보살이나 이 몸, 육신을 채석할 때 배채법을 씁니다. 요거는 이제 적외선 촬영을 한 필름인데요. 적외선 촬영을 하면 어디가 이제 배채한 부분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얼굴과 몸, 피부 부분이죠. 그래서 배채법이란 고려불화에만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기법인데요. 비단 바탕의 뒷면에서 보통 색을 앞면에서 칠하지 뒷면에서 칠하나? 그래서 특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뒷면에서 색을 칠해서 색감이 은은하게 앞으로 배어 나오게 하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자연스러운 피부색의 효과와 부드러운 농도를 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려불화의 핵심인 채도를 높이는데 일조를 합니다. 채도가 뭔지 아십니까? 채도란 색감의 맑은 정도, 맑은 정도, 투명함의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채도가 높다 그러면은 아주 맑다라는 얘기죠. 탁하지 않고 아주 맑다. 그래서 이제 이 높은 채도는 고려불화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불화의 양식적 특징은 청정으로, 청정이라는 한 단어로 이렇게 이제 요약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고려불화의 독보적인 특징인 청정과 직결되는 기법이 바로 이 채도를 높이는 이 배채법이 되겠습니다. 자, 몸체를 두르고 있는 이 옷, 이걸 천의,
하늘 옷이다 이래가지고 천의라고 하는데요. 옷에는 참으로 다채로운 문양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고려불화의 비밀은 어디에 있다? 예, 그 디테일에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디테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벌레야 볼 수도 없죠. 일본 가도 안 보여주죠. 예, 전시를 뭐 40년마다 한 번씩 여는데 뭐 그쵸? 예, 뭐 다음 생에나 저는 보겠네요. 그쵸? 예, 그래서 예, 이번 이 시간에 예, 디테일을 예, 보시는 기회를 예, 우리 함께 가져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그런 디테일이기 때문에 예, 예, 주목해서 눈에 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허리띠 여기 이제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에 내가 이제 예, 현미경을 들고 들여다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무릎 치마의 일부분입니다. 무릎 치마 부분의 문양을 한번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옷 위로는 무수한 영락 장식들이 또 아롱지면서 장엄되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이제 금빛 피부, 그 다음에 이제 옷 위의 문양, 그 다음에 또 그 위로 장식 구슬들이 마구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이제 흐르고 있지요. 자, 이러한 다양한 소재 또는 문양, 장식 위로 사라라는 비단 쇼올이 머리 꼭대기서부터 발 아래까지 덮어서 유려하게 흐릅니다. 사라라는 것은요, 이것도 이제 고려불화만의 전유물, 고려불화만의 전매 특허 같은 건데요. 이제 매우 얇아가지고요, 투명하게 비치는 비단 쇼올입니다. 요즘 용어로 시스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요. 예, 제가 좀 거칠게 그렸지만 너무나 복잡한 문양과 장식들이 있는데 그 위에 한 번 더 사라라는 투명, 비단, 비치는 쇼올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촤르르 덮여 있습니다. 물론 사라 위에도 다양한 문양들이 시문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또 이제 고려불화를 더욱 이제 세계 제1로 만드는 요소들인데요. 이제 그 많은 문양과 장식 위로 이제 투명한 비단 베일이 덮여 있는데 비단 베일 위에도 너무나 다양한 3가지 이상 문양들이 또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렇듯 지극히 복잡하고 난해한 수겹의 색깔들과 선들이 레이어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져 있는데도 요지는 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겹쳐도 아주 맑은 높은 채도를 유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림 위에다가 장식 그리고 또 덧바르고 문양 한 3-4개 그려놓고 그 위에 또 뭐 쇼울로 덮어서 또 이제 그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그림이 탁해지겠습니까? 그런데 고려불화는 신기하게도 이렇게 복잡다단한 문양들이 겹치는데도 탁하지 않다, 맑다, 맑음을 유지한다 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청정이 특징입니다. 파도치는 화려함, 깨달음의 세계.
이토록 많은 색과 선을 입혔는데도 비단 바탕에 촘촘한 시줄 날줄이 고스란히 드러날 만큼 투명합니다. 이 화면에서요, 시줄 날줄,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은 이제 비단 바탕에 그리지 않습니까? 그 보통 이제 기지 바탕이라고 하는데, 그 비단 바탕이 확대경으로 당겨 보니까 비단 바탕의 시줄 날줄은 굉장히 얇고 부드럽고 가늘겠죠. 그래서 비단 바탕의 시줄 날줄이 고스란히 다 들여다 보일 만큼 투명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탕의 시줄 날줄이 다 비쳐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문양과 색을 덧 입혔는데도요, 현미경으로 당기면은 비단 바탕의 시줄 날줄까지 다 비쳐 보일 정도로 투명한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겹치면 겹칠수록 그 청정함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고려불화 재현을 많이들 하시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굉장히 좋은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자, 이제 고려불화 재현에, 구현에 성공했다. 그 여부의 관건은 그러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청정함에 있죠. 어둡거나 탁하면 고려불화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높은 채도, 정말 불가사의한 채도, 이게 맑음, 화려한데 터무니없이 맑다라는 데에 고려불화 재현의 성공 여부에 그 관건,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려불화의 보관이라는 것은요, 보살의 머리에 쓰는 보배로 장식한 관을 얘기하는데요. 보관의 세부 장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노란 동그라미 친 부분을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복잡한 문양들이 보이지만 마치 그림 뒤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아주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희심이 확 일어나지요. 디테일만 보더라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을 현미경으로 당겨서 본 전시장의 사람들은 발이 이제 얼어붙는 거죠. 그래서 줄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한번 줄이 움직이려면 한 30-40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끝까지 다들 기다려서 이 장면들을 다 이제 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선과 붉은색, 또 파란색, 녹색의 조화 속에 화려함이 고양되다가 여기 왼쪽에 살짝 사라 보이십니까? 그 위에 흰색 투명 사라가 살짝 이것을 덮으면서 우아함이 더해졌습니다. 투명 사라는 혹시라도 지나치게 화려할 수 있는 이런 디테일을 한번 살짝 덮으면서 섬세하고도 또 세련되게 이 작품을 이제 확 엘리베이트 하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보관의 자색 바탕에는요, 여기 이제 금리로 S자 넝쿨 문양이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한 가운데에 둥근 원형의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는 다시 우담바라, 저희가 공기화 또는 영서화라는 꽃이 이제 피어나고 있습니다. 금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금리란 미세한 순금 가루를 악교와 섞은 안료입니다. 온통 금리 천지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금으로 다 발랐습니다. 6m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화폭의 관세음 보살을요. 봉황이 찬란한 금리로 그려진 이 금빛 날개를 활짝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대한 연화좌 또는 연꽃이 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위는 여의주의 구슬들로 장엄됩니다.
그 위를 마치 거미줄로 짠 극세사의 그물과도 같은 투명 설화가 살포시 덮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인드라망, 뭐 제망차례, 제망, 제석천의 망 좀 들어보셨죠? 예, 인드라망과도 같은 이런 투명 사라 위에는 구름과 같은 서기, 예, 상서로운 기운이 이제 흐르고요. 또 그 위에 금빛 봉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법계 연기 속으로 녹아들다. 자, 그러면은요. 뭐 세계 제1이라고 이제 국내외 학자들이 손꼽는 수월 관음도의 디테일을 보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수월 관음의 몸체에 그려진 이렇게 황홀한 마이크로 세계, 이 풍경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환희심 나는 이 장엄한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이것이 마이크로 초정밀 세계가 아니고 매크로 초대형의 세계와 직결되는 것을 순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우주공간 속에 들어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작은 미세포, 미립자 속에 들어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수월관음은 한 몸에 우주를 안팎으로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운이 좋아서 아니면 수행을 너무 잘해서 또는 수행이 너무 잘 돼서 깨달음의 세계를 얼핏 만나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저희들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풍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 안팎으로 미립자의 세계에서 저 중중무진의 우주의 세계까지, 그렇죠. 실제 실상의 모습을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실상의 모습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사는 세계는 가상인가요? 불교에서는 요 세계를 가상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실상을 봐라 라고 이제 경전이랑 그 다음에 이제 불교 미술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도 저희는 저희 이제 업장, 이제 업장에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답답하니까 경전으로 글로 써서 보여주고 또 불화로 이제 그려서 이제 저희들 눈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업장의 몸과 마음에서 벗어나서요, 풍동, 바탕 세계와 하나 되었을 때의 풍경. 여여한 바탕 자리에서 여여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바탕 자리에서 보신의 에너지가 일대 연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신, 일대 연기 이런 거는 또 제가 또 다음에 또 저희가 인연이 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뇌의 업장이 사라지면 열리는 청정한 세계 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그것은 하나가 일체로 되고요. 일체가 또 하나로 되는 화엄경에서 말하는 그런 중중무진의 끊임없이 서로 인연하여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러면서 한 찰나도 멈추지 않고 무상하게 파도치는 실제 세상, 연화장 세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다채로운 생멸의 파노라마를 관통하고 있는 변함없는 진리는요, 무엇일까요? 요거 이제 퀴즈에 나옵니다. 중요 키워드인데요. 연기와 무상입니다. 우리 존재의 실상, 실제 모습, 우리 존재의 진리, 원리는 불교에서 이제 연기와 무상이다. 그래서 연기와 무상을 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존재의 실상, 실제 모습인 연기와 무상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 이제 가가미 진자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수월 관음도 역사적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가미 진자 소장 수월 관음도다 그러면은요, 강의 이태권 열심히 했는데 왜 일본 거 보여주세요 이러시는 분 있습니다. 노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네. 우리께 일본으로 유출되어서 일본에 소장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겁니다. 예, 우리 고려시대 수월 관음도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현재 작품 크기는 높이가 429.5cm, 폭 254.3cm인데요. 1812년 이노 다다다카라는 이제 실측사, 측량사가 이 가가미 진자를 방문해가지고요, 이 작품을 이제 기록한 측량 일기에 의거를 하면은요, 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장 1장 8척 이렇게 나오고요. 횡 9척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걸 이제 환산을 해 보면은 작품 본래 크기는 이제 545.4cm, 폭 272.7cm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테두리, 예, 각계직구, 예, 표구의 폭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약 6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초대형 불화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작의 크기의 작품은 한중일 동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이 작품은 누가 만들었느냐? 작품의 발원자는 숙비입니다. 예, 충렬왕의 제3비, 세 번째 비로 유명한 숙비인데요. 숙비가 그렇게 이제 절세 미녀로 유명했었지요. 충렬왕이 이제 1308년에 서거하니까 그의 아들 충선왕의 숙비로 봉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아버지와 아들 2대 왕을 다 모신 이제 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대 왕, 그러니까 왕을 이제 2대에 걸쳐서 모신 이 숙비를 둘러싼 이 인척들의 이 고려 왕실 내의 이 실세는 대단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숙비 주변에 그런 이제 그 정세를 장악했던 그 숙비의 인척들의 그 이제 정세 장악력이 대단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당시 왕실 내의 다양한 이제 정황을 근거로 보면 본 작품은 국가의 왕실의 안녕 및 남아 출산 등의 목적으로 이제 발원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추정될 수 있고요. 사실 또 이 같은 6m에 육박하는 대형 불사, 대형 작품들은 주로 이제 국가적 차원의 이런 호국, 영가천도, 기우제 등의 목적으로도 발원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걸 걸어놓고 이제 다양한 목적으로 이 앞에서 이제 그 왕과 왕비, 그 다음에 뭐 충신들,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올렸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완성된 이제 1310년 이때는 아마도 이제 숙비가 왕실에서 아주 큰 실세를 누릴 때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숙비가 이제 앞장서서 발원한 작품이다. 복습 퀴즈가 있습니다. 무엇을 배웠나?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적당한 용어를 넣으시오. 자, 1번. 자,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고려불화, 그 진면목은 무엇인가? 해외에 현존하는 작품 98%가 소장되어서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르는 고려불화의 비밀. 그 비밀은 기상천외한 어디에 있다? 네. 그 다음에 2번. 우리나라 고려불화는 경이로운 섬세함과 청정한 아름다움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특히 세밀한 필치는 너무도 정밀해서 무슨 경지라고 극찬받는다? 네. 3번. 고려불화의 진면목은 그 뭐에 있다? 디테일. 즉 그것을 보아야 고려불화를 제대로 보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번. 고려불화의 채도는 불가사의할 정도로 매우 높다. 매우 맑다. 그래서 이것은 고려불화의 독보적인 특징인 땡땡과 직결된다. 5번. 고려불화 몸체에 그려진 황홀한 마이크로세계, 이 풍경은 뭘 의미하는가? 그렇죠.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한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여한 바탕자리에 보신의 에너지가
예, 내자죠. 예, 하고 있다. 6번 우주의 생명은 하나가 일체로 또 일체가 하나로 중중무진 끊임없이 서로 인연하며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한 찰나도 멈추지 않고 있다. 예, 존재의 원리 또 생명의 파노라마를 관통하는 변함없는 이 진리를 예,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예, 이것과 이것이라고 하는데 예, 이것과 이것은 예, 경전이나 불화에서 끊임없이 저희에게 강조하고 있는 생명의 실상, 예, 존재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자, 이상 예, 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불교 문화재를 전공하고 연구하고 있는 강소연이라고 합니다. 강의 2, 예, 제 2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고려불화 찬란한 마이크로 세계입니다. 강의를 시작하며 고려불화는 왜 세계적으로 유명할까요? 그 비밀은 예, 디테일에 있다 라고 이제 제 1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 해외에 이제 거의 대부분 예, 90% 이상이 유출되어 가지고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작 이걸 만들어 놓고도 예, 보래야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애로사항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해외에서 예, 이제 해외 학계나 이제 미술 관계자들 사이에서 신의 경지라고 이제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고려불화가 갖고 있는 그 마이크로 세계, 그 디테일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디테일을 이제 원 없이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2강좌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상징 공부. 뭐 제 1강좌에서 뭐 투명사라 제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읊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투명사라, 이 하얀 옷, 백의라는 거, 이 하얀 옷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럼 다른 나라 수월관음돌은 어떨까요? 한번 비교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월관음, 관음보살, 관세음보살인데요. 관음보살은 무엇인가 또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선제동자가 나옵니다. 선제는 또 누구인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이제 수월관음도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잠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소재 표현의 천재, 고려화승, 고려시대 화승. 예. 이제 화승이라는 것은 불화를 그리는 스님, 승려를 말합니다. 고려시대의 화승은 투명한 소재를 그리는데 천재였습니다. 예. 옛날에는 다 화승, 예. 스님들께서 예. 사경, 뭐 불화, 그 다음에 조각승, 다 이제 불교 미술을 다 직접 제작을 하셨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다시피요, 버드나무 가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투명 정명, 투명 유리 그릇, 그 다음에 이제 영롱하게 빛나는 수정 염주, 그 다음에 보관과 몸체를 장식한 영락 구슬, 예, 다 투명합니다. 또 그리고요, 예, 달빛 같은 투명한 이 광배 등등 이러한 다양한 이제 고려불화, 특히 이제 수월관음도에 등장하는 소재들은 모두 예, 투명하게 표현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최대한 맑고 투명하게 표현하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많은 투명한 소재들, 뭐 정병, 염주, 구슬, 광배 중에서도요, 예, 앞권은 예, 다시 또 이제 투명사라 얘기로 돌아갑니다. 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덮어쓰고 있는 이 투명사라는 수월관음이 걸치고 있는 예, 비단 쇼울이다. 예,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잠시 예,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명사라는 고려불화만의 전유물로 매우 유명합니다. 고려불화만의 전유물이다 라는 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흉내낼 수가 없었어요. 흉내내고 싶었어요. 근데 흉내낼 수조차도 없었던 그런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려 화승들만 가능했던
전매 특허 같은 그런 기법으로 그린 소재입니다. 도상입니다. 그 당시 고려시대 당시에도 사실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원나라에서 고려의 관음상은 지극히 공교롭다, 필치가 매우 유려해서 그 섬려함이 극에 달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불화는 지금만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게 아니고요. 이미 이제 이거를 그릴 그 당시에도 그 이웃나라, 중국 원나라, 또 이제 일본 등에서도 굉장히 유명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쪽의 귀족들이 나도 한 점 가질 수 없을까 했던 그런 이제 인기 절찬의 작품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중일 삼국의 수월관음도 비교. 자, 우리나라 것만 보면 우리나라 수월관음도의 우수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비교를 해서 볼 때 우열이 드러나겠죠. 자,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국의 같은 주제의 작품을 비교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려불화의 특징은 단박에 드러나겠죠. 수월관음도의 그 시원적 형식, 그러니까 시초는 항상 이 당나라 때 수월관음도에서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인데요. 수월관음은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그럼 수월관음의 형식으로 가장 시대가 올라가는 작품은 무엇인가 할 때 항상 이 중국 당나라 때 수월관음도를 언급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도낭 출토의 도낭에 있는 이제 벽화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이제 크기가 작고요, 매우 고조란 필치, 조란 필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같은 주제를 한번 살펴보시죠. 일본에 이제 수월관음, 선제동자와 수월관음이 만나는 그 장면이 또 어디 있을까 찾아봤더니요. 일본 카마쿠라 시대의 화엄경 변상도에 나타나는 수월관음의 모습을 보시면요. 일본 작품은요, 중봉이 아니고 측필입니다. 측필이 뭐냐 하면요. 중봉은 붓끝을 이렇게 이제 세워가지고요. 세워서 끝이 뭉개지지 않게 이제 오롯하게 세워 그리는 걸 중봉, 가운데 가운데 봉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그리는 것이 중봉이고요. 측필은 약간 뉘어서, 붓을 뉘어서 옆으로 측측측측 그리는 걸 이제 측필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에마키, 변상도는요, 대부분 측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선이 그렇게 이제 날카롭고 중봉의 필치가 아닌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색감이 어떻습니까? 채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네, 낮죠. 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일본 가마쿠라 시대 때 화엄경 에마키에서 수월관음의 장면을 보셨고요. 자, 그러면 실제 크기, 화폭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요. 같은 주제의 수월관음이라 하더라도 실제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다른 나라 작품들과 비교해 보시면 크기 차이가 아주 현저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수월관음의 시조다, 시작이다라고 이제 끊임없이 언급하는 도낭의 그 벽화는 정말 작습니다. 한 손 한 뼘 크기 정도이고요. 일본의 작품은 MR기이기 때문에 옆으로 쭉 길게 이제 펼쳐지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형식상의 기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같은 시대에 같은 주제를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주의 그물, 투명사라, 무엇을 상징하나? 그렇죠. 투명사라를 이제 찐하게 보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나, 뭘 상징하나를 이제 알고 넘어가야겠지요. 자, 관세음 보살은요, 무엇을 상징하는 보살이다? 자비를 상징하는 보살입니다. 그 자비의 힘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로 유명합니다. 자비는요, 저희 이제 그 불교 경전에서는 다수의 경전에서 앞에 이제 청정을 붙여가지고요, 청정자비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청정자비를 그림으로 그릴 때,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자비를 상징한다. 그럼 이 자비를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요? 그렇죠? 그림으로 그릴 때는 하얀 옷, 백의 하얀 옷을 입은
보살님으로 그 자비를 이제 전통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 보살 하면은 백의 하얀 옷, 무조건 하얀 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한 그런 부분들을 뭐 옛 문헌이나 뭐 그림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동국 이사국집에 보시면은 관세음자는 관음대사로세 백의의 청정한 상은 마치 달이 물에 비친 듯 하네. 백의 하얀 옷을 입은 그 모습은 와 너무 깨끗하고 이제 황홀한데 그런 모습은 이제 달이 하얀 보름달이 물에 비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관세음 보살은 중생을 그럼 그 자비로 어떻게 구제하는가? 화엄경 입법계품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세음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대비법문 광명행 크나큰 자비의 광명의 묘법을 성취했네. 그 대상에 따라 그 앞에 나타나 크나큰 광명의 그물 대광망을 놓아 중생을 온갖 뜨거운 번뇌에서 구제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관세음 보살은 어떤 그 자비력, 자비의 힘, 자비의 에너지를 이제 아주 특출난, 아주 이제 그 신통력 있는 수준으로 성취한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청정한 이 자비의 빛은 중생을 뜨거운 번뇌, 고뇌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투명한 백의라는 것은요, 고려 수월관음도만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 투명한 하얀 옷은요, 바로 이제 자비의 형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나큰 자비 광명의 그물 대광망이라는 것을 관음보살의 눈부신 투명 사라로 시각화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용 사람 손으로 가능한가? 라고 이제 많은 이제 해외 학자들은 감탄을 하지요. 보는 사람들마다 이게 정말 사람 손으로 가능한 디테일인가? 뭐 기계도 없고요. 그 당시에는 미세한 뭐 그런 펜도 없었을 텐데, 요즘 뭐 그리는 거, 요즘 어떤 미세화 뭐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디테일이 이 속에 들어 있으니까요. 해외 이제 학자들은 과연 이게 사람 손으로 가능한 그림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극찬했던 흠모의 대상, 이제 고려불화, 그리고 고려불화는요 가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모사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모사 불가능합니다. 고려불화 절대 모사 불가능했던 그런 이제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뭐 지금도 모사 불가능하지만 그 옛날에도 고려불화를 흠모해 가지고 많이들 이거를 이제 자기 나라에서도 그려보려고 했지만은 모사 불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핵심은 무엇인가? 그 핵심에 있는 투명 사례를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월관음의 머리 꼭대기 보관을 덮어 흐르는 투명한 비단 베일, 그렇죠? 이 베일은 어깨와 몸통을 감싸고 발치 끝까지 하늘하늘 부드럽게 떨어집니다. 너무나 얇아서 살짝 미풍에 휘날리는 듯 끝자락을 이렇게 반전해서 뒤집힌 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도 참 이제 아름다워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투명한 막이 수월관음을 감싸는 듯이 보이는데요. 가까이서 보면은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 내공을 쏟아 부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수월관음의 사라의 디테일을 주목해 보시면요. 사라의 묘선에는 흰색과 금색이 쓰였습니다. 외곽선은 반짝이는 금리는 아까 이제 설명드렸죠. 금리선과 살짝 푸른 기운이 도는 하얀색 선을 겹쳐서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비단 천의 그 질감 표현을 보는 순간 정말 예, 뒤로 자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외국 학자들이 예, 해외에서 이제 세계 제1, 세계 최고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 그냥 예, 보는 것만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늘이 가는 씨줄과 날줄 수천 수백 개가 가로와 세로 모자이크식으로 서로 교차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잘 영상으로 예, 보이실란가 모르겠네요. 예, 진짜 정말 저거 거미줄 아니야? 할 정도로 가는 거미줄 같은 선이요. 저 위에 머리 꼭대기서부터 4m 넘게 흔들리지 않고 내려옵니다. 보통 호흡이라도 한번 거칠게 하면 선이 삐끗할 수도 있는데요. 정말 0.01mm, 0.02mm의 이 두께의 선이요. 예, 이 선의 그 두께가 망가지지 않고 전혀 흔들림 없이 저 위에서부터 그것도 직선이 아니고요. 약간 포물선으로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제시한 이 이제 디테일 사진을 통해서 기상천외한 이 투명 사라의 모습이 그 일부나마 전달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 자, 그래서 마치 거미줄과도 같은 극세사의 무수한 선들이 무려 그쵸? 예. 이 그림이 이제 6m짜리니까요. 정말 4m가 넘는 수월가늠의 온 몸을 감싸면서 휘감아 돌면서 가로지르고 또 이제 전 머리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미간 가운데에 여기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백호를 보시면은요, 극미세한 마이크로 선으로 그려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백호의 크기가 가로 2.5cm, 세로 2.3cm인데요. 그 안에 동글동글 돌아가는 나선의 굵기가 0.02mm 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요 하얀 요런 이제 상서로운 기운이 서기가 백호에서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의 기운이 돌아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 관음보살도 관세음보살때에 그려진 백의 하얀 옷과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불화의 백의와 비교를 해 보면은 정말 확실하게 이번 시간에 고려불화의 특징을 알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자, 일본 같은 시대에 일본 카마쿠라 시대에 민초라는 유명한 선화가 이제 이분도 이제 화승인데요, 스님이신데요. 민초의 작품을 보시면요, 이런 관세음보살도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백의 관음도라고 하는 이 하얀 옷을 입은 이 관세음보살님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간단하게 그렸죠. 근데 굉장히 또 멋스럽습니다. 간단하게 묵선의 필치로 일필휘지로 쓱쓱쓱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가 들어가지 않은 그냥 이제 필묵, 묵선으로만 하얀 옷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백의 하얀 옷이 이제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원나라 백의 관음도를 보시면은요, 여기도 이제 컬러는 안 들어갔습니다. 컬러는 안 들어갔고 채색이 안 들어갔고요. 묵선으로만 수묵화이죠. 묵선으로만 흰 옷을 뭐 그냥 아주 그 비수선 아주 강약 리듬이 아주 유려한 선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거 그리는데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그렇죠? 시간을 생각해 보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명나라, 중국 명나라의 이제 관세음 백의 관음을 보면은요. 하얀색 백의 하얀 옷을 불투명한 안료를 써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의 관음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불투명한 안료로 그려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은 시대, 유사한 시대에 백의 관음을 보고 계신데요. 자, 한눈에 비교를 해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일본 카마쿠라 시대 민초의 백의 관음, 원나라 때 중국 원나라 때 백의 관음, 중국 명나라 때 백의 관음. 자, 우리나라 백의 관음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입은 하얀 옷만 비교해 보시면은
예,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예. 우리나라 고려간음의 백의 하얀 옷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우선 가장 큰 특징은 하얀 옷을 투명하게 표현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 장식과 섬세함, 그 디테일은 다른 나라 작품도 참 멋있고 유려하지만은요, 우리나라 고려불화 비교했을 때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나라 것이 탁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천의 무봉, 초미세한 철선묘. 자, 이제 고려불화의 특징 막바지로 강의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천의 무봉, 초미세한 철선묘.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아야 비로소 보이는 가는 선들이 무려 3, 4m 길이로 흔들림 없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직선이 아니라 약간 곡선, 포물선으로 선이 그려져 있다는 점이 또 탁월한 점입니다. 직선으로 가는 선을 그리긴 쉽지만 이것을 포물선으로 휘어지게 가는 선을 흔들림 없이 그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고난이도의 기법이겠지요. 적외선 촬영을 해보면은요, 이런 그 복잡 다단한 문양과 선들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일본 동경문화재연구소에서 적외선 촬영한 필름입니다. 이걸 찍는 순간 일본 학자들은 굉장히 놀랐죠. 디테일이 간단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세월의 흔적으로 많이 바래진 부분의 디테일까지 이 적외선 촬영 기법으로 낱낱이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불가사의한 가는 미세한 선들이 0.05mm 이하의 간격으로 촘촘히 가로, 세로, 격자 문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미세한 선들의 두께는 시작점이나 끝점이 변화가 없는 철선묘입니다. 철선묘란 선묘의 두께가 일정해서 변함이 없는 선묘를 말합니다. 반면 선의 두께가 일정치 않고 강약, 리듬이 강한 선을 비수선이라고 합니다. 천의 무봉이 따로 없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일찍이 놀란 고려불화의 디테일을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선묘는요, 여기 디테일한 선들 보이시나요? 거미줄 같은 선들. 이러한 선묘는 호흡이 거칠거나 불안정하면은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수한 마이크로의 선들이 길고도 길게 전개되지만 그 속에 겹침이나 떨림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입정 상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정이란 저희가 명상, 삼매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고요함에 들다 또는 삼매에 들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고요함이 깊어질수록 호흡은 미세하고 길어집니다. 또 역으로 호흡이 미세하고 고요해질수록 세상은 온통 투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고요한 호흡에 거의 긴 호흡 상태, 삼매 상태에 들었을 때에야 가능하다, 이런 그림이 라는 그런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수월가늠도는 어떤 내용인가? 내용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월가늠은 보시면은요, 정면으로 저희 신도,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이 관람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수월가늠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월가늠도의 이 시선을 따라가 보면은요, 그 밑에는 선제동자가 있습니다. 선제동자는 도가 무엇인지 집요한 구도의 순례를 하는 존재입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선제동자의 화두는요, 화두라는 것은
예,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인생의 어떤 질문 또는 인생의 문구라면은요. 그의 이제 인생의 질문이 뭐냐 하면은요. 예, 요것입니다. 화엄경 입법계품에는 예, 선제동자가 보살도와 보살행이 도대체 뭡니까? 라는 화두를 가지고 예, 온갖 선지식이라는 존재들은 이제 도를 깨쳤다는 깨달음에 뭐 이제 이르렀다는 이런 존재들을 사람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묻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도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근데 이제 선제동자가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보살도와 보살행이 도대체 뭡니까? 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보살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보살이 됩니까? 라는 그런 화두를 들고 53 선지식을 찾아다닙니다.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습니다. 보리심을 발했대요. 예. 보리심이라는 것은 이제 무아를 깨닫고 이제 내가 무아니까 날 위해서 이제 살 일은 없는 거죠. 타인을 위해서 이제 살겠다라고 이제 서원을 했는데 하지만 예, 타인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보살이라면요. 그런데 예, 하지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을 도를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보살이니까 보살이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보살이 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호소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유전하면서도 세상을 전전하면서도 그렇죠? 예, 이리 내가 이제 예, 세운 서원 이 보리심을 잊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평등한 이런 평등심 깨달음의 경지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을 유전하면 이게 흔들리게 돼 있죠. 마구 흔들리죠. 예, 흔들리지 않으며 어떻게 하면 이 청정한 마음을 예, 깨지지 않게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행할 때 잠깐뿐이던데요.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예, 보살님처럼 큰 자비심, 대비력을 내어가지고 고달프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예, 두루 청정한 세계에 들어가서 그대로 그 안에서 이제 흔들리지 않고 유지한 상태로 예, 이 세상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 선제동자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 화두를 붙들고 예, 만나는 선지식마다 질문을 합니다. 예, 이제 거기 이제 그 화엄경의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중생으로 살면서 예, 중생으로 살려면은 참 힘들죠. 예, 사회생활도 하고 주변인들도 이제 건사해야 되고 관계도 있고 돈도 벌어야 되고 생존해야 되고 예, 건사해야 될 가족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중생으로 살면서 하지만 동시에 이 깨달음에 청정한 세계에 머물면서 지치거나 싫은 마음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 좀 알려주세요. 예, 보살은 예, 이걸 할 수 있다면요. 이렇게 이제 예,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식들을 이제 만나면서 많은 그런 이제 깨달음 체험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그런 선지식들의 소개로 이제 마침내 관세음 보살을 소개받습니다.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 저기 관세음 보살한테 가서 물어봐. 이래가지고요. 이제 선제동자가 드디어 이제 관세음 보살을 소개받아서 찾아갑니다. 보살 중에 예, 대보살, 보살을 대표하는 예, 큰 보살이 이제 관세음 보살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 이제 선제동자가 목숨 걸고 그 험하다고 하는 보타라카산을 이제 막 올라갑니다.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피투성이 되어도 포기하지 않고 보타라카산을 드디어 보타라카산 속에 산정에 계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선제동자는 점점 나아가다가 보타라카산에 이르러서 예, 큰 보살님을 찾았다. 저기 관세음 보살님이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너무 기뻤죠. 드디어 내가 내 이제 화두에 대한 답을, 내 인생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겠구나. 이제 저 멀리 보이는 관자재 보살, 관세음 보살, 관음 보살님은요, 예, 경전에 보면 커다란 자비의 진리, 대자비법을 설하여서 모든 중생을 걷어들이고 있었다. 대자비법을 설하면서 모든 중생을 포용하고 있었다. 선제동자는 이 모습을 보고 기쁨에 차올라 합장하고 똑바로 응시하면서 눈도 깜빡이지 않고 이제 예, 시선을 거기다 갖다 꽂습니다. 정말 오랜 발행 끝에 그렇죠. 어떻게 하면 보살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어떻게 하면은 예, 싫거나 지치지 않고 예, 보살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라는 그 오랜 바람 끝에 그 답을 알고 있는 관세음 보살을 친견하는 장면이 바로 수월관음도의 내용입니다. 자, 목숨까지 내놓고 그 험준하기로 유명한 보타라카 산을 올라온 선제동자를 관세음 보살님은 마치 이제 어머니처럼 할머니처럼 잘 왔네, 잘 왔구나 하고서는 따뜻하게 맞아 주십니다. 고려시대를 풍미한 수월관음도는요, 보살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선제동자와 그 다음에 이제 보살 정신을 대표하는 관세음 보살님이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살이 될 수 있나요? 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살이 될 수 있을까요? 선제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그 관세음 보살님을 보는 순간 이미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관세음 보살은 커다란 자비의 진리를 설하여 모든 중생을 포용하고 있었다. 정답은 여기에 키워드는 뭘까요? 네, 자비입니다. 그렇죠. 자비심을 내라. 더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내라. 그 다음에 불쌍해하는 마음을 내라. 이겁니다. 중생에 대해서요. 예로부터 중생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고 신앙 대상으로 삼았던 보살님은 관세음 보살이었습니다. 나라와 시대를 불문하고 관세음 보살은 자비의 대명사로 대승불교의 보살 정신을 대표했습니다. 지금도 대표하고 있고요. 자, 눈앞에 나타난 보름달과 같이 환하고 신비로운 관세음 보살. 이 관세음 보살님을 선제동자는 합장을 하고 올려다 봅니다. 선제동자의 눈망울과 관세음 보살의 눈동자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선제동자에게 관세음 보살은 이 같은 법문을 하십니다. 나는 커다란 자비의 행, 대비 법문 광명행을 성취하였다. 그 대상에 따라서 그 대상이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눈높이 상태로 있건 어떤 업장에 갇혀 있건 간에 그 대상에 따라서 그 앞에 나타나서 큰 광명의 그물, 대광망을 놓아 자비의 빛을 놓아 중생들을 온갖 뜨거운 번뇌에서 구제한다. 중생을 포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험한 길의 공포, 뜨거운 번뇌의 공포, 어리석음의 공포, 그러니까 무식의 공포, 결박의 공포, 살해의 공포, 가난함의 공포, 살지 못할까 하는 공포, 그렇죠? 나는 혹시 더 이상 살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 소송의 공포, 대중의 공포, 죽음의 공포, 사악한 길의 공포, 모든 행로의 공포, 뜻이 같지 않은 공포, 그렇죠? 뜻이 같지 않은 사람들과 주변에 같이 있으면 참 힘들죠. 뜻이 같지 않은 공포, 사랑하거나 혹시 나는 사랑받지 못할까 하는 그런 공포, 일체 악의 공포, 몸을 옥죄이는 핍박하는 공포, 마음을 압박하는 핍박하는 공포, 근심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제 관세음 보살의 자비의 빛이 비치면 이런 모든 공포들이 일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수월관음도는 뭐 온 몸에서 장식과 그다음에 이제 장원 문양과 그다음에 투명 사라로 자비의 빛을 지금 방사하고 있는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을 저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보살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주변에 자비의 빛을 방사해라 라고 이제 선제동자에게 이제 법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그렇다면 진정한 자비심을 발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경전에 언급된 내용을 인용해 드리자면요. 보살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저희가 끊임없이 수행을 해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공성, 무아를 깨달은 보살은 그렇죠. 수행을 열심히 해서 내가 무아구나 라는 것을 일단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평정심이 유지되는 무아를 체득한 이게 모든 게 공성이구나. 내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보살은 만물을 실제로 간주하고
예, 착각하고 뭐 거칠게 반응하는 그런 중생들을, 그러니까 마구니에 사로잡힌 중생들에게 특히 불쌍하다라고 자비심을 일으키네라고 써 있습니다. 몸소, 예, 온몸으로 자비의 빛을 방사하고 있는 관음보살 이거요. 뭐 저희는 지금 이제 거의 1시간에 걸쳐서 이 고려시대의 최대의 관세음 보살을 친견했지요. 그 자비의 빛이 지금 이제 그 에너지가 여기 충만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불화 관세음 보살은 결론적으로 자비의 형상화 그 자체이다 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 강의를 마치는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강의 끝에 복습 퀴즈가 있습니다. 수정, 염주, 유리정병, 영락구슬 등 다양한 소재, 도상 중에서도 앞거는 투명, 그렇죠. 사라이다. 화엄경 입법개품의 구절에는 나는 대비법문 광명행 크나큰 뭐에, 그렇죠. 묘법을 성취했다. 그래서 이걸로 관세음 보살은 중생들을 구제한다. 따뜻한 빛으로, 청정한 빛으로 이제 purify, 이제 나를 이제 번뇌에서 청정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투명한 뭐는 이것도 나왔던 거죠. 고려 수월관음만의 독자적인 특징이다. 그 다음에 4번 미세한 선들의 두께는 시작점이나 끝점이 변화가 없다. 이것을 일본 학자들이 학술 논문에 무순묘라고 했다. 뭐처럼. 그래서 이제 무순묘. 이거의 반대말은 강약, 리듬감이 강한 비수선. 그 다음에 제 5번 고려시대를 풍미한 수월관음도는 이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선제동자가 나옵니다. 선제동자는 도대체 땡땡 이것이 되려면 또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화두를 가지고 관세음 보살님을 만나러 갔지요. 자, 예로부터 중생들이 가장 많이 의지했던 신앙 대상은 관세음 보살이었습니다. 나라와 시대를 불문하고 관세음 보살은 이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그렇죠? 퀴즈의 답을 댓글이나 또는 이제 요거를 만든 불광 쪽으로 보내주시는 분께는요, 다 맞추신 분을 한 분 추첨해갖고요, 명화에서 길을 찾다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잠깐 이제 고려불화 소개가 잠깐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퀴즈 잘 맞춰보시고요,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